안녕하세요 여러분. 이번 시간에는 전산세무 1급 운전 재무회계 이론부터 전산세무 1급에 관련된 원가회계라든지 부가가치세, 소득세, 법인세 이론까지 이론 파트를 진행해 보고자 합니다. 자, 전산세무 1급의 첫 번째 재무회계 이론은 다음과 같이 음, 회계의 기초라고 해서 전산회계 2급, 전산회계 1급, 전산세무 2급을 통해서 배웠던 내용들을 정리하면서 그다음에 거기 디테일한 내용들을 좀 더 자세히 설명하는 파트가 전산세무 1급의 이론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전산회계 기초의 그 파트는 크게 6가지 파트로 정리가 되어 있는데요. 우리 회계 담당자들이 회계 업무를 하면서 반드시 알아야 될 그 이론들을 세무 1급 수준에서 완전 모든 과정의 마지막 단계에서 최종 정리해주는 파트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첫 번째 재무 회계의 개념, 두 번째 재무제표, 세 번째 기본 가정과 개념 체계, 그다음에 네 번째 재무제표의 기본 요소, 다섯 번째 재무제표 요소의 인식, 그다음에 여섯 번째 재무제표 요소의 측정, 6가지로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물론 여러분들이 다 벌써 앞에 과정들에서 급수를 취득하시면서 많이 공부를 하셨던 용어들인지라 그렇게 낯설게 느껴지지는 않으실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자, 그러면 다음 파트에서 보시게 되면 첫 번째 파트에 있었던 회계의 개념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우리가 배웠던 회계의 개념, 회계라는 것이 기업 실체의 재무정보, 재산과 자산, 부채, 자본, 수익 비용 이런 내용들에 대한 정보를 전달하는 과정을 우리는 회계라고 배웠었고, 그다음에 이런 회계의 목적은 이런 재무제표를 작성해서 회계 정보 이용자들한테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할 수 있도록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많이 배웠던 것들이죠. 그다음에 이용자는 내부 회계 정보 이용자와 외부 회계 정보 이용자가 있는데 우리 재무회계는 외부 회계 정보 이용자에게 제공할 것을 주로 한다고 얘기를 했던 얘기죠. 자, 그래서 회계 개념에 대해서는 뭐 여러분이 익히 알고 있는 것들을 한번 간단하게 정리를 해본 파트가 되겠고요. 두 번째 파트를 보시게 되면 재무제표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 재무제표는 보시는 바와 같이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현금흐름표, 자본변동표, 추서 5가지를 우린 재무제표라고 부르죠. 여기서 우리 실무에서 실제로 우리 담당자들이 작성하는 재무제표는 여기 보이시는 재무상태표와 손익계산서만 작성하면 돼요. 그러면 대부분은 현금흐름표, 자본변동표, 추석 이런 것들은 공인회계사들이 회계감사하면서 재무상태표와 손익계산서를 기준으로 해서 참고를 해서 여기 나머지 것들을 다 작성을 한다는 얘기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 주 재무제표 작성 대상은 재무상태표와 손익계산서가 된다는 것을 아실 수 있으실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러한 재무제표를 작성할 때 또는 표시할 때 우리가 재무제표 작성하는 일반 원칙이라고 부르는 항목이랍니다. 일반 원칙이라는 것은 계속기업의 뜻은 지금 우리가 회계의 그 기본 가정이라는 것이 있는데 좀 다음 파트에서 아마 나올 거예요. 다음 파트에서 나올 항목이긴 한데 그래서 말씀을 드려보자면 우리 재무회계 그다음에 재무제표를 작성할 때 기본 가정이라는 게 있습니다. 기본 가정 세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첫 번째는 음, 기업 실체라고 하고요. 두 번째는 계속 기업, 세 번째로는 기간별 보고. 이 항목은 회계 담당자들의 가장 기본적인 항목이므로 여러분들이 가능하면 잘 외워두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기본 가정. 자, 그래서 여기에서 두 번째 계속기업이라고 해당되는 요 파트인데요. 계속기업은 결산 시점, 결산 보고일 기준으로 해서 결산일 기준으로 해서 경영진이 내년에 그 사업을 중단하거나 내년에 사업을 청산한다거나 기업체를 청산한다거나 이런 내용이 없다고 판단한다면 이 회사는
내년에도 올해처럼 계속 존속한다는 그런 기본 가정이란 얘기죠. 이렇게 기본 가정을 바탕으로 해서 재무제표를 작성하고 재무제표를 표시하라고 되어 있는 항목이었었어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재무제표 작성의 책임. 예, 재무제표 작성의 책임은 경영진에 있다고 우리 배웠을 것이고요. 그 다음에 공정한 표시. 이 공정한 표시는 기업회계 기준에 따라서 표시하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자산 총액. 자산 부채를 갖다가 총액으로 표시하라. 이건 총액주의라고 부르는데 우리는 자산 부채뿐만이 아니라 다음 파트에서 나오게 될 수익 비용 파트도 수익 비용 계정에 대해서도 총액으로 표시하라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 뭐 여러분이 많이 회계 처리해봤던 것들이겠죠. 우선 A라는 거래처가 있다고 가정할게요. A 회사와 우리가 거래를 하고 있는데 상품을 갖다가 A 회사에 팔고 우리가 외상매출금을 받을 게 있다. 외상매출금 100원 받을 게 있고요. 대변에 뭐 상품 매출을 한 것이 100원이 있다. 그런데 이 회사하고 우리는 또 물건을 이 회사에서 사오기도 한단 말이죠. 그리고 외상으로 사갖고 왔습니다. 상품을. 그러면 차변에 여기 상품 뭐 80원어치 사갖고 왔고 대변에 외상 매입금에서 80원 이렇게 썼을 경우 썼을 경우에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외상매출금도 있고 그다음에 외상매입금도 이 A라는 회사와 거래함으로 인해서 발생을 했는데 요거를 상기 처리해서 외상매출금 따로 그다음에 외상매입금 따로 이렇게 총액으로 기록해 놓는 게 아니라 결과만 차변에 외상매출금 20 그다음에 대변에 뭐뭐뭐뭐 이렇게 표시하면 된다. 이렇게 표시하면 상기 처리해서 네팅 표시하면 안 된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그대로를 다 표시하라는 게 자산 부채의 총액 표시, 총액주의라고 보는 예 중에 하나라고 보실 수 있다는 얘기예요. 자, 이렇게 설명을 해드리고 그 다음에 항목의 구분과 통합 표시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는 회사의 필요에 따라서 계정들을 통합 표시에서 사용해도 괜찮고 구분 표시에서 사용해도 괜찮습니다. 요거를 갖다가 얘기를 해준 거예요. 그래서 실무를 연습하신 여러분들은 회계 프로그램에서 계정을 등록하고 수정하고 하는 것들을 해보셨을 텐데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하나 해본다면 예를 들어서 단기 투자 자산이라고 하는 요 계정은 우리 보통 얘를 통합 계정이라고 불러요. 통합 계정은 이 안에 세 가지를 통합을 했기 때문에 그렇다는 얘기죠. 간단하게 단기 금융 상품을 지금 하나 이 단기 투자 자산 안에 있는 계정이었었고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단기 매매 증권이라는 계정도 있었고요. 마지막으로 단기 대여금 이렇게 세 가지 계정이 이 단기 투자 자산 안에 있었다고 한다면 요 단기 투자 자산은 요 세 가지 계정을 통합하고 있는 계정이다. 그래서 통합 계정이란 말을 사용해요. 반면에 요 밑에 있는 세 가지 계정은 단기 투자 자산을 이 세 가지 계정으로 구분했다. 그래서 이 각각을 우린 또 구분 계정이라는 용어로 사용하고 있단 말이죠. 이렇게 구분 계정을 사용하는데 지금 우리 회사는 지금 보편적으로 여기 단기 금융상품 그냥 여러분이 이해하기 쉽게 단기 금융상품 대표적으로 배우셨던 게 정기 예금이라든지 정기 적금 이런 것들이 있을 텐데 이런 계정 정도밖에 사용을 안 해요. 단기 매매증권은 거의 사용하지도 않고 단기 대금 얘도 거의 사용하지 않는다고 가정을 했다면 굳이 단기 투자자산 계정을 이렇게 세 개로 구분해서 사용할 필요가 있겠냐는 거예요. 이럴 때에는 이렇게 나누지 않고 그냥 단기 투자자산 계정 하나만 사용해서 이 단기 투자자산 그 통합계정 안에 정기예금이 됐던 정기예금이 적금이 됐던 그다음에 뭐 다른 거 주식 한 가지 정도가 됐던 단기 대금
즉 1년 동안 발생하는 계정의 거래가 별로 없기 때문에 이렇게 나누어 쓰지 않겠습니다 라고 하면은 이런 것들을 굳이 쓰지 않고 그냥 통합 계정인 단기 투자 자산에 통합해서 쓸 수 있다는 얘기고, 반대의 경우도 오케이, 좋다는 얘기죠. 반대의 계정으로 좀 이해하기 쉬운 게 뭐가 있을까? 볼 때 보면 우리 이런 것들이 있었죠. 우리 소모품비라고 많이 배우셨는데, 이 우리 회사에서는 소모품비 이 하나로 구분하기보다 좀 소비가 많은지라 이 사무용품 비를 갖다가 좀 세분화해서 구분해서 이렇게 사용할 수도 있다는 얘기죠. 사, 사무용품비, 이걸 집계를 해서 나눠보고 싶고, 또 이번에는 전산용품비 이렇게 하나 또 만들어도 되고, 그 다음에 실용품비 뭐 이런 식으로 회사에서 필요하다면 계정을 갖다가 좀 더 구분해서 이렇게 나누어서 사용해도 표시해도 괜찮습니다 라고 하는 게 요 항목의 구분과 통합 표시에 대한 내용입니다. 이건 재무제표 작성할 때 일반 원칙으로 인정을 해준 거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회계 프로그램에서 계정을 수정하고 만들고 그렇게 배웠던 것이었다는 얘기죠. 자, 그 다음에 비교재무제표의 작성. 비교재무제표는 여러분이 회계 프로그램에서 재무제표를 만들게 되면 단기 재무제표가 있고 옆에는 전기 재무제표가 이렇게 나란히 나와 있던 것을 아마 보신 적이 있었을 거예요. 바로 이게 비교 재무제표인데, 모든 재무제표에 대해서 그 표시를 할 때는 비교될 수 있는 항목으로 비교해서 그 자리에 똑같이 비교 재무제표를 만들라는 원칙이랍니다. 자, 그 다음에 항목의 표시와 분류의 계속성이라고 되어 있는데, 요거는 어떤 예가 좋을까? 항목의 표시와 분류의 계속성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우선 항목의 표시. 우리가 예를 들어서 어디라고 할까요? 우리 국민연금을 계정 처리할 때 얘를 세금과 공과라는 계정으로 이렇게 처리하고자 배웠었는데, 어떤 회사에 가보니까 이 세금과 공과라는 계정 대신에 그냥 보험료라고 쓰는 경우도 있고요. 그냥 직원들의 해당되는 거라 그래서 복리, 후생비 이렇게 쓰는 계정을 쓰는 그런 회사들도 있단 말이죠. 그런데 우리가 배울 때 국민연금은 세금과 공과라고 쓰라고 했는데, 이 회사에서는 지금 계속 4대 보험료라고 해서 그냥 보험료라고 쓰는 회사도 있었고, 복리후생비라고 썼다고 하는 회사도 있었다고 하지만 지금 틀렸다고 얘를 바꾸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렇게 예를 들어서 보험료로 쓴 회사가 2022년도에 보험료라는 계정을 계속 썼는데, 갑자기 2023년에 세금과 공과라는 계정으로 이렇게 2023년에 세금과 공과라는 계정으로 바꾸게 되면 여기 항목 표시를 지금 두 가지로 나누어서 하게 됐단 말이죠. 2023년에는 세금과 공과, 2022년에는 보험료, 즉 비교 가능성도 없어지고, 그다음에 2022년에는 보험료가 많았었는데 갑자기 2023년에는 보험료가 뚝 떨어지고 세금과 공과 금액이 갑자기 확 올라가게 되면 재무제표에 변화가 생긴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경우는 중요성의 원칙에 의해서 판관비로 들어가는 것은 세금과 공과 써도 보험료 써도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굳이 이를 갖다가 세금과 공과로 나누어서 쓸 필요는 없고, 예전에 썼던 보험료로 계속 써도 상관없다고 얘기를 합니다. 이런 걸 따진다면 우리는 재무제표에서 이렇게 세금과 공과 또는 보험료로 써도 복리수익비로 써도 다 이상 없이 진행할 수 있다고 얘기하는 것이 바로 계정의 중요성의 원칙 때문에 그렇다, 참고하라고 보면 되십니다. 의사결정을 하는데 계정을 어떤 걸 써도 회계정보 이용자들이 이것 때문에 의사결정을 바꿀 여지가 없기 때문에 큰 문제가 될 게 없다고 얘기하는 항목이고, 이걸 갖다가 항목의 표시와 분류의 계속성이라고 볼 수 있다는 얘기죠.
그 중에 한 예라고 설명을 드릴 수 있다는 얘기죠. 자, 그 다음에 여기 보시게 되면 맨 마지막에 여기 재무제표의 보고 양식이라고 되어 있는데, 재무제표의 보고 양식도 일정 정해져 있는 모양이 있어요. 다 이렇게 아시는 것처럼 우선 여기 잠깐만 표시하고 그 다음에 이제 교재를 보시면서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얘가 재무상태표라고 했을 때는, 재무상태표는 일정 시점, 그래서 2022년 기말이라고 한다면 12월 31일 이렇게 재무제표를 작성하라고 되어 있단 말이죠. 일정 시점을 나타내는 거고, 만약에 손익계산서라고 하면 일정 기간 2022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 일정 기간을 이렇게 표시하게끔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회사, 여기 회사명이 나와야 됩니다. 땡땡 회사. 그 다음에 금액이 나와야 되는데, 여기 단위가 원단위인지 100만 단위인지 1000단위인지 억단위인지, 그 다음에 여기 보통 원이라고 되어 있죠. 이 원이라고 쓰는 거 원한지 달러인지 유로한지 뭐른지, 이걸 갖다가 우리는 뭐라고 부르냐면 보고통화라고 부릅니다. 통화를 갖다가 설명해주는 보고통화. 뭐 손익계산서도 현금흐름표도 등등 재무제표는 반드시 이러한 형식을 갖고 표시를 해달라고 원칙상으로 나타나 있는 거랍니다. 자, 여기까지가 두 번째 재무제표에 대한 그 표시, 작성과 표시의 일반 원칙에 대해서 설명을 해 보았습니다. 자, 그럼 다음 파트는 재무상태표에 대해서 설명이 나오고 있는데, 우선 교재에 나와 있는 것들을 한번 정리해 보면서 재무제표까지 보고, 재무제표 작성에 대한 일반 원칙 보고 그 다음 파트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재무제표 회계 정리를 보니까 회계의 개념, 교재에서 나와 있는 이 항목들은 여러분이 익히 보셨던 것들이라서 아까 설명해드렸던 대로 읽어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조금 전에 설명했던 재무제표, 재무제표는 이렇게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있다는 거 지금 말씀을 해드렸죠. 자, 그 다음에 재무제표의 작성과 표시의 원칙이라고 되어 있어요. 작성, 그 다음에 표시 원칙. 일반 원칙, 계속기업, 경영진이 기업을 청산하거나 활동을 중단할 의도를 가지고 있지 아니하거나 청산 또는 경영활동의 중단 외 다른 현실적 대안이 없는 경우가 아니라면 계속기업을 전제로 재무제표를 작성한다, 이런 말이에요. 재무제표의 작성 책임 경영진에 있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공정한 표시라고 하는 것은 경제적 사실과 거래의 실질을 반영해서 공정하게 표시해야 하며, 여기 기업 회계 기준에 따라서 적정하게 작성된 재무제표는 공정하게 표시된 재무제표라 본다. 됐죠? 자, 그 다음에 재무제표 항목의 구분과 통합표시, 이것도 아까 설명을 해드렸고요. 비교 재무제표, 기간별 비교 가능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전기재무제표, 계량정보와 비계량정보를 단기와 비교하는 형식으로 표시하세요 라고 되어 있죠. 여기서는 전기, 여기는 단기 비교하고, 그 다음에 혹시 다른 분들을 위해서 계량정보, 비계량정보라고 나와 있는데, 여기 계량정보라고 얘기하는 것은 숫자로 되어 있는 정보를 말합니다. 보통 금액이라든지 뭐 그런 것들이 되겠죠. 금액, 뭐 그다음에 비계량 정보는 문자로 되어 있는 정보를 비계량 정보라고 여기 표시하고 있는 거니까 참고해서 읽어보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항목을 보시게 되면 재무제표 항목의 표시와 분류의 계속성, 이건 조금 전에 계정 갖고 설명을 해드렸던 것을 보시면 되겠고요. 자, 마지막으로 재무제표 보고 양식, 첫 왼쪽에 기업명, 가운데 보고기간 종료일, 일정 시점인 재무상태표인 경우는 한 날짜죠. 그 다음에 회계기간은 손익계산서처럼 일정 기간, 그 다음에 보고통화, 금액, 단위를 기록하세요. 조금 전에 말씀을 해드렸던 항목들이에요. 자, 여기까지가 지금 제가 요약해서 설명해드렸던 파트이고요. 여기 재무상태표라고 하는 파트부터는 또 제가 잠깐 정리해 놓은
항목으로 보도록 하시죠. 자, 두 번째 재무상태표. 재무제표 중에서 첫 번째 항목인 재무상태표. 재무상태표의 목적은 좀 전에 말씀드렸던 일정 시점 회사의 재산 상태를 나타내는 표다. 그다음에 기본 구조는요. 자산, 부채, 자본이 있고요. 자산과 부채는 유동과 비유동으로 구분한다. 유동과 비유동으로 구분하는 기준은 정상적인 영업주기로 구분한다 라는 것도 배우셨겠죠. 정상적인 영업주기는 보편적으로 12개월 이내 또는 1년 이내라는 말로 많이 표시가 되어 있어요. 그렇지만 때에 따라서는, 업종에 따라서는 이 정상적인 영업주기가, 여기 정상적인 영업주기가 12개월을 초과하더라도 12개월 초과하더라도 얘는 유동자산으로 구분하세요 라는 항목이면 잊어서는 안 됩니다. 시험 문제 나오면 많이들 틀리시더라고요. 여기 유동부채와 비동부채는 요 개월로 구분하는 게 아니라 12개월을 초과해도 중요한 말은 요거예요. 정상적인 영업주기라고 표시가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여기 예를 들어서 뭐 16개월이라고 16개월이라고 얘기를 해도 얘는 무슨 자산으로 표시해라? 유동으로 구분을 하라는 뜻이에요. 뭐 갖고 구분하는 거니까 개월이 아니라 이 16개월이 정상적인 영업주기라고 말이 앞에 붙어 있다면 얘는 유동으로 구분하세요. 이런 뜻을 갖고 있답니다. 참고하시면 되겠고요. 자본의 분류는 자본금, 자본잉여금, 자본조정, 기타 포괄손익계, 잉여금 이렇게 5가지로 구분이 되어 있는데 여러분들한테 제가 누누이 수업에서 많이 강조를 해드리는데요. 세무 2급과 그다음에 세무 1급 급수가 높아질수록 자본계정의 통합계정 5가지와 여기에 해당되어 있는 구분계정들까지 반드시 암기해 놓으시는 게 여러분이 공부하시는데 많이 도움이 될 거라고 강조를 해드리고 있어요. 자본계정은 반드시 외우고 계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 재무상태표에서도 항목의 구분과 통합표시, 아까 말씀을 드렸던 항목과 재무제표에서 말씀드렸던 것과 동일하고요. 자산과 부채, 총액표시, 총액주의라고 말씀드렸던 그 항목과 중복되고 있죠. 똑같이 재무상태표에서도 자산, 부채, 총액표시, 총액주의로 기록하라는 것은 같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거죠. 자, 그 다음에 페이지에 같이 나와 있기 때문에 재무상태표에 이어서 손익계산서도 같이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손익계산서를 보시게 되면 손익계산서의 목적이라는 것은 우리 초급 때부터 배웠던 항목 내용으로 일정 기간, 손익계산서는 일정 기간이에요. 재무상태표는 일정 시점이고 알고 계시겠죠. 그 다음에 이 손익계산서는 경영성과를 나타낸다고 많이 알고 계셨던 거 그대로예요. 그런데 세무 2급과 세무 1급에서는 이 손익계산서의 말뜻을 여러분들이 답을 기대하는 설명으로 이런 것들이 보기에 나온단 말이죠. 미래 현금 흐름을 예측할 수 있다. 그 다음에 수익 창출 능력을 예측할 수 있다. 미래 현금 흐름과 수익 창출 능력 예측은 바로 이 손익계산서를 재무제표 중에서 이 손익계산서를 뜻하는 말이라는 것도 기억을 해두시는 게 좋겠다는 얘기죠. 세무 2급, 세무 1급 정도 수준에서는 앞에 일정 기간 경영성과 이런 것들은 앞에서 많이 손익계산서를 설명하는 용어들이라고 설명을 문제를 많이 초급 과정에서 냈기 때문에 이제 뒤에 나와 있는 미래 현금 흐름을 예측한다거나 수익 창출 능력을 예측할 수 있는 재무제표라고 한다면 얘가 손익계산서를 나타내는 말이구나 라는 정도까지도 같이 알아두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세무 1급 정도 오신다 그러면 여기 손익계산서의 기본 구조죠. 우리 매출액부터 시작해서 당기 순이익까지 이건 반드시 이것도 암기가 되어 있으셔야 될 사항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자, 우리 배웠던 건 총 정리하는 거니까 여기 요 매출액은요 당연히 순 매출액을
기록하셔야지 계산을 할 수 있다 그랬어 있는 거죠. 순매출액. 순매출이라는 것은 매출액 중에서 매출 애누리, 매출 환입, 매출 할인 이런 것들을 뺀 금액 그게 와야 된다는 얘기이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여기 또 기억하셔야 될 건 뭐 아시겠지만 여기 매출액은 보통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상품 매출, 제품 매출라고 하는 수익 계정입니다. 그걸 갖다가 우리는 손익 구분해서 이렇게 매출액이라는 걸로 쓰고 있고요. 그다음에 매출 원가 얘는 비용 계정이에요. 그다음에 매출 총손익, 매출 총손익은 수익과 비용의 차감 결과로 우리가 쉽게 해서 쓰는 용어라고 보시면 되고 우리가 기록하는 계정의 명칭은 아닙니다. 그다음에 판관비, 판관비도 비용 계정이고요. 영업손익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그 계산에 대한 손익 구분에 대한 차이를 계산하고 나타난 결과를 쓰는 용어이지 계정으로 별도로 쓰는 용어는 아니고요. 영업의 수익, 얘는 수익 계정, 영업의 비용, 얘는 비용 계정. 그다음에 법인세 비용, 법인세 비용, 얘는 비용 계정. 그래서 보시게 되면 손익계산서는 수익과 비용을 집계하는 편인데 우리가 손익 구분으로 구분해서 표시해보면 이렇게 수익 계정은 매출액과 영업의 수익 두 가지밖에 없고요. 나머지 매출원가라든지 판관비, 영업의 비용, 법인세 비용은 다 비용 계정으로서 당기 손익까지 계산할 때 들어가 있는 항목들이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이런 경우에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것은 중간에 중단 사업 손익이 없는 경우에 일반적으로 표시하는 손익 구분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세무 1급에서는 만약에 중단 사업 손익이 있을 경우에는 요 손익계산서가 어디서 어떻게 계산이 되나요? 이렇게 나와 있는데 여기는 영업의 비용까지 여기 사업 중단 사업 손익이 없는 것과 비교해서 법인세 차감 전 순손익 여기까지는 같은 방법으로 계산이 돼요. 여기서 계속 사업 손익이 있는지 없는지 그다음에 중단 사업 손익이 있는지 없는지에 따라서 이 항목이 추가돼 갖고 당기 순손익이 계산된다고 설명이 되어 있는데 여러분들한테 그닥 많이 기출 문제로 출제가 되는 문제는 아니고 중단 사업 손익이 있을 때 이렇게 계산하는 당기 순손익을 이렇게 계산합니다라는 정도 보여드린 것으로 보면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세 번째 현금 흐름표. 현금 흐름표는 기업의 현금의 흐름을 갖다가 현금주의에 의해서 작성한 그 재무제표인데 대부분의 재무제표는 우리 발생주의로 작성이 되지만 기업의 현금 흐름도 우리 그 정보도 필요하기 때문에 너무 발생주의로만 기록하지 말고 그걸 보완하기 위해서 현금주의로 또 하나 작성해 놓자라고 해서 만들어진 재무제표가 현금 흐름표이고요. 현금 흐름표는 크게 현금의 흐름을 세 가지로 구분을 해서 집계를 해 놓았습니다. 첫 번째는 영업활동, 두 번째로는 투자활동, 세 번째로는 재무활동. 보통 세무 2급이나 세무 1급에서도 현금 흐름표에 대한 여러분 실무 문제는 잘 출제를 하지는 않아요. 뭐 현금 흐름표가 여기 현금주의로 작성되었다라는 내용과 이는 현금주의로 작성되었다는 내용과 그 다음에 현금의 흐름을 세 가지 영업활동, 투자활동, 재무활동을 통해서 구분해서 여기 만든다 이런 정도까지만 주로 문제 많이 나왔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세무 1급 정도에서 마무리하면서 영업활동이라는 것은 우리 회사의 상품이라든지 제품을 판매하는 영업행위로 인해서 현금이 들어오고 나가고 한 것을 집계한 것이라고 보면 되겠고요. 그다음에 투자활동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여러분이 재무제표에서 단기 투자자산이라고 배웠던 것들이 있었죠. 단기 투자자산 그 다음에 또 단기가 빠져있는 비동자산에서 투자자산에 해당되는 계정들로 이해하시면 좀 쉽지 않을까 싶으네요. 여기는 투자자산을 통해서 투자활동을 통해서 현금이 들어오고 나가고 하는 것들을 현금을 집계했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이거는 재무활동, 재무활동은 금융기관들로부터 만약에 대출을 받았다거나 금융기관 간의 중에서 대출
그다음에 사채 발행, 그다음에 주식 발행, 우리 회사 주식을 말하는 거죠. 이런 활동들을 통해서 현금이 들어오고 나가고 하는 것들을 재무활동이라고 부르기는 하는데, 일단 여러분들한테는 현금 물음표는 제일 기본적으로 또 출제된 문제들을 보니까 한 이 정도 선에서 주로 많이 질문을 하는 것 같아요. 또 현금 물음표는 영업활동, 투자활동, 재무활동을 통해서 표시한 현금지로 작성된 재무제표다. 이런 정도만 기억하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자, 그 다음에 마지막 네 번째를 보시게 되면 그 자본변동표라고 되어 있는데, 자본변동표라는 것은 자본의 크기, 그다음에 자본의 변동을 기록한 표라고 보시면 되겠고, 재무상태표에서 자본계정에 제가 그 5가지 항목을 암기해 두시는 게 도움이 됩니다라고 얘기했던 것이 바로 얘가 자본변동표이기도 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자본변동표의 모양은 자본금, 자본잉여금, 자본조정, 기타 포괄손익의 이 잉여금 이런 식으로 구분이 되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세무 1급에서 좀 더 자세히 여러분들한테 여기 그 주석에 대해서 설명을 해놨기 때문에 재무제표의 마지막 것이죠. 요 주석 사항에 대해서 여러분 그 기출문제, 이론 문제에서 여러 번 문제들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요거는 좀 눈여겨 한번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 주석의 구조는 재무제표 작성 기준, 이런 게 써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주석상에 재무제표의 작성 기준은 뭡니다 라고 써 있었고, 또 의미가 있는 거래들 있죠. 1년 동안 회사에서 이 의미가 있는 그런 거래들에 대해서도 주석사항에다가 기록해 놔야 됩니다 라고 얘기하는 것이고, 또 여기 회계 정책에 대해서도 표시가 되어 있어야 돼요. 그 회사에 대한 것들이죠. 그 다음에 주석 공시 요구사항이 있다면 주석 공시 요구사항도 반영을 해서 써야 되는데, 그 주석 공시 요구사항에 바로 요게 들어가 있어요. 이익, 잉여금, 처분기산서. 이익이 났을 때는 그렇지만 결손 났을 때는 요 명칭이 결손금 처리 계산서로 부르고, 그 계산서에다 서식에다 표시하는 게 아니라 이익 났을 때는 이익, 잉여금, 처분기산서, 결손 났을 때는 결손금 처리 계산서 따로따로예요. 요것은 예전에 그 기업회계 기준이 변경되기 기업회계 기준이 개정되기 전에는 이 잉여금 처분 계산서 또는 결손금 처리 계산서가 재무제표 중에 하나였었는데, 얘가 지금 개정이 되고 난 다음에는 주석사항에서 주석사항에서 필요한 것들, 재무제 상법이나 어떤 관련 법규에 의해서 얘를 갖다가 요구하는 것이 있다면 반영하라고 되어 있는 주석 추가 사항이지, 주석 재무제표에 들어가는 항목은 아니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다는 얘기죠. 자, 또 모두 여기 주석사항에도 표시를 해줘야 되냐면, 재무제표 이외에 필요한 추가 정보가 있다면 그런 것들을 기록해 주세요 라고 되어 있단 말이죠. 자, 그 다음에 요것도 가끔 잘 나오는 것 같더라고요. 배당 정보 공시. 그 회사에 종류별로 주당 배당 금액, 그다음에 액면 배당률은 어느 정도나 되는지, 그다음에 배당 성향은 어떤지, 배당액 산정 내역은 어떤지, 배당과 관련된 요 종목들을 정보를 주석사항에다가 이렇게 기록을 해 놓아야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까지 해서 지금 재무제표에 대한 항목들 5가지를 쭉 한번 같이 알아보셨죠? 자, 이 항목을 갖다가 우리 교재에서도 한번 같이 한번 쭉 훑어보면서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재무상태표의 목적은 우리가 처음 뵀던 일정 시점, 그다음에 구성 요소는 자산, 부채, 자본에 대한 정보, 그다음에 기업 정보, 이용자들에 대해서 유동성, 재무적 탄력성, 수익성, 위험 등을 평가하는데 유효한 정보. 지금 이런 용어들이 지금 정보 이용자들이 재무상태표를 통해서
유동성이라든지 재무적 탄력성, 수익성과 위험 등을 평가하는 데 유용한 정보를 제공한다. 세무 1급 정도에서는 이런 설명을 통해서 이런 설명들이 바로 재무상태표를 나타내는 용어들이라는 것을 갖다가 알아두시고 요 설명이 나오면 아 얘네들은 재무상태표를 설명하는 용어들이구나 이렇게 받으시면 되겠다는 얘기죠. 또 그렇게 잘 물어보더라고요. 그다음에 재무상태표의 기본 구조 이거는 다 얘기해 드렸으니까 자산, 부채, 자본 그다음에 유동성이 큰 항목부터 배열한다. 이걸 우리 뭐라고 불렀었냐면 유동성 배열법이라고 배웠죠. 유동성 배열법. 자, 그다음에 1번, 2번, 3번 자산, 부채, 자본 등등 이건 좀 앞에서 중요하게 많이 배웠던 항목들인지라 교지를 한번 천천히 정독해서 읽어보시기 바라고요. 그다음에 자산, 유동과 비유동 구분, 기본적으로는 1년인데 이는 앞에 무엇을 기준으로 정상적인 영업 주기를 기준으로 해서 유동과 비유동을 구분한다. 그렇게 구분하시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자, 그 다음에 자산의 항목들이니까 부채도 마찬가지. 지금 세무 2급, 세무 1급 교재에서 이제 여기 그 항목들이 좀 디테일하게 나와 있는 것들이 있거든요. 이런 것들 잘 읽어보시고 문제가 이렇게 자격 시험을 보실 때 이런 내용들이 그대로 많이 나와 있는 것을 보실 수 있거든요. 잘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자본의 분류도 쭉 설명을 지금 요 자본 계정들에 대해서는 혹시 궁금하신 분들 있잖아요. 여기서 이거 자본 계정은 전산세무 2급, 전산세무 1급 과정에 있는 분들은 정말 잘 복습을 해 놓으셔야 될 파트인데 궁금하신 분들은 제가 이걸 전산세무 2급 자본 계정에서 제가 아주 자세히 설명을 해 놓았거든요. 보시는데 한 30분이면 충분하지 않을까 싶어요. 넉넉 잡고 30분에서 1시간이면 여러분이 혹시 취약점을 갖고 계시는 분들이라면 여기 전산세무 2급 자본 계정 파트를 30분에서 1시간 정도만 투자하셔서 정리를 해 놓으시면 아마 거의 틀릴 일이 없을 정도로 기본이 탄탄하게 잡히지 않을까 싶어요. 여기 자본 파트의 녹화 영상 한번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재무상태표 항목과 구분 통합표시도 아까 재무제표 때 설명해 드렸던 내용이고요. 자산과 부채의 총액표시, 총액주의라고 얘기해 드렸었죠. 그 다음에 손익계산서의 목적, 초급 때 배웠던 일정 기간 동안의 경영 성과. 근데 이것보다도 여러분 세무 1급 정도 되면 기업의 미래 현금 흐름, 수익 창출 능력 예측에 유용한 정보를 제공한다. 바로 이 말이 손익계산서를 뜻하는 말이라는 것도 알아두시면 좋겠네요. 자, 그 다음에 손익계산서의 기본 구조, 아까 매출액부터 당기 순이익까지 구분해서 표시를 했었는데 이것도 시험 문제에서도 많이 출제되는 항목들 중에 하나예요. 그렇게 매출액서부터 매출 원가, 매출 총액 이런 것들은요. 제조업과 판매업, 보통 건설업 요 세 군데 제조업과 판매업이라는데 판매업 중에서도 보통 도소매업이라고도 표시하는데 제조업, 판매업, 도소매업, 건설업 이런 항목들은요. 매출액에서 매출원가를 빼서 매출 총손익이라고 이렇게 구분 표시를 할 수가 있거든요. 근데 그 이외에 이런 업종 이외에 다른 업종은 요거 표시하는 게 어려울 수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특수회계에 해당되는 금융회계 같은 걸 보게 되면 매출액, 매출원가 이렇게 구분하기가 되게 어려워서 그 업종에 해당되는 돈을 벌 수 있는 매출의 개념인 상품들을 나열하고 그다음에 거기에 원가에 해당되는 항목들을 나열해서 이렇게 매출 총손익과 같은
그런 구조를 갖다가 표시하는 걸 표시라는 방법을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모든 기업들이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매출액, 매출원가, 매출총액 뭐 이런 거 구분하는 게 모두 다 그렇다. 그렇지 않다는 걸 갖다가 구분하실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자,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제조업, 건설업, 도소매업 얘네들은 매출 총 손익을 나타내기 위해서 이런 순서를 나타낼 수 있지만 그 제조업이라든지 도소매업 그다음에 건설업 같은 경우를 제외한 다른 업종들은 꼭 요거를 이렇게 작성하지 않아도 된다. 이후에 나오는 것들은 거의 다 똑같겠지만 요 구조를 갖다가 얘기를 하는 것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본 구조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해드렸고, 그다음에 여기 밑에 보시게 되면 아까 얘기해드렸던 거기 일반 기업회계 기준에 의하면 손익계산서의 구분 표시는 중단 사업 손익이 있는 경우, 중단 사업이 없는 경우 표시하라고 그래서 아까 제가 양쪽에 설명해드렸던 표가 바로 요거를 설명해 놓은 거예요. 별반 이렇게 너무 좀 디테일해서 자세히 출제되는 경우는 좀 드문 것 같긴 한데 여기서 화면을 두 개 비교해 보시고 요게 아마 세로로 제가 정리해 드린 게 보시기에는 교재에서 이렇게 가로로 표시해 놓은 것보다 보기가 좀 쉽지 않으실까 싶어요. 참고로 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 수익과 비용의 총액 표시라고 되어 있죠. 요거는 매출액은 매출액대로 총 매출액을 표시하라는 얘기고요. 네팅 순액으로 표시하지 말고 총 매출액 표시하고요. 여기서 뭐를 빼야 되냐면 매출 환입이라든지 매출 애누리 매출 할인 이런 것들이 있다면 총 매출액에서 그다음에 여기 발생한 제하해야 될 항목들을 빼고 그렇고 나서 순 매출액을 계산할 수 있도록 쓰란 얘기예요. 순 매출액. 그냥 다 빼고선 직접적으로 순 매출액만 순액법으로 기록하면 안 된다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렇게 하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현금 흐름표를 한번 보니까 현금 흐름표는 기업의 현금 흐름을 나타내는 표. 현금의 변동 내용 명확하게 보고하기 위해서 당해 회계에 속하는 현금의 유출, 유입 적정히 표시해야 한다. 현금 흐름표는 영업활동, 흐름 투자활동, 재무활동 구분해서 표시한다. 이에 기초의 현금을 가산하여 기말의 현금을 산출하는 형식으로 현금 흐름표에서 현금이라 하면 현금 및 현금성 자산을 말한다. 이 정도로 한번 보셔도 될 것 같으네요. 다음에 자본변동표. 자본변동표에는 자본금, 자본잉여금, 자본조정, 기타 포괄손익누계, 이익잉여금 또는 결손금 정보를 구조한다. 자, 여기 여러분 교재에 나와 있는 항목에서는 세무1급에서는 이 파트가 중요하다고 말씀드렸고 주석의 구조 이런 것들 표시를 해야 합니다. 그 다음에 이 잉여금 처분기산서가 바로 주석사항에 들어가 있고 이 잉여금 처분기산서는 상법 등 관련 법규에서 이런 거 요구하면 이걸 집어 넣으라는 것이지 반드시 넣어야 된다는 것은 아니란 얘기고요. 그다음에 아까 얘기 드렸던 배당 정보 공시하라고 되어 있죠. 이 회사에서 배당 정보 주식의 종류별 주당 배당 금액, 액면, 배당률, 배당 성향, 배당액의 선정 내역, 주석사항이라고 얘기한다는 얘기죠. 자, 여기까지가 앞에서 제가 정리해드렸던 내용을 교재에서 한번 같이 보셨고요. 그 다음 파트에서는 기본 가정과 개념책에 대한 설명 또 이어서 계속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세 번째 그 기본 가정과 개념 체계라고 되어 있는데 이 기본 가정이라는 것은 재무 회계 이론에 대해서 이런 가정을 갖다가 전제 조건으로 해서 우리 그 회계 처리라든지 그다음에 회계 원칙이라든지 그다음에 재무제표라든지 그렇게 작성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기본 가정이라는 것은 우리가 배우는 재무회계 이론의 전개적인 논리적인 전개라든지 재무제표 작성에 필요한 공리적 명제, 그다음에 회계 원칙의 기초가 될 수 있는 것들을 기본 가정이라고 하고 이런 기본 가정이 없으면 재무제표가 그렇게 만들어질 수 없다는 걸 뜻하기도 해요. 그래서 보편적으로 여러분 기본 가정이라고 얘기하면 뭐 다른 말로 전제 조건, 그다음에 뭐 회계 공준 뭐 이런 여러 가지 용어를 사용하고 있는데 그런 세 가지가 바로 요 세 항목입니다. 그래서 기본 가정, 기본 가정 또는 전제 조건 이런 것을 얘기하면 여러분 세 가지를 머릿속에 딱 떠올리셔야 돼요. 기본 가정은 첫 번째 기업 실체, 두 번째 계속 기업, 계속 기업은 아까도 말씀을 드렸었죠. 그다음에 세 번째 기간별 보고, 요게 기본 가정으로 재무제표 회계를 만들 때 작성할 때나 회계 업무할 때 요걸 당연히 이때 요걸 가정으로 해서 그런 회계 처리가 기록된다는 것을 의미한다는 것을 뜻하고 있어요. 기업 실체라고 얘기하는 것은 지금 보통 기업 실체는 제가 보통 법인이라고 기억하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이 법인이 무슨 말이냐면 보통 법인이란 말 뜻은 뭐 알고 계시다시피 상대적인 개념이 개인이에요. 개인과 개인의 방대적인 또 하나의 그 인격체로 본다는 것이 법인인데 뭐 제가 말씀드릴 때 이거 개인은 개인이 태어나게 되면 지구상의 개인은 그 개인 한 명 이외에 똑같은 개인은 존재할 수가 없다는 게 우리 일반적인 상식이죠. 그래서 개인이 소득이 생기면 돈을 벌면 세금을 내야 되는데 우리는 그것을 소득세라고 불러요. 개인은 태어나면서부터 인격체란 말이죠. 지금 개인이다, 법인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이 두 가지가 지구상에 존재하는 인격체이기 때문에 그래요. 인격체, 인격으로서 존중한다는 뜻이기도 하고요. 개인은 태어나면서부터 인격체로서 지금 지구상에 줄수 없는 존재이고 또 돈을 벌게 되면 그 개인이 소득에 대한 세금을 내는데 반해서 이 법인은 개인과 상대적인 개념으로 법으로서 인격을 부여한 인격체란 말이죠. 말뜻 자체가 인격체인데 그게 법으로 인격을 부여해 놓았다 그래서 우리는 법인이라고 부르는 것이고 법인도 지구상에 똑같은 그 법인은 두 개 존재할 수가 없다는 얘기죠. 하나밖에 없어요. 유일하다는 뜻이기도 하고요. 법인도 인격체이다 보니까 소득이 생기면 세금을 내야 되는데 우린 이걸 갖다가 법인세라고 부른답니다. 그래서 개인과 법인 구분을 먼저 하셔야 될 것이고요. 여기 기업 실체라고 얘기하는 것은 바로 이 법인을 뜻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 법인에 대한 설명을 기업 실체를 설명할 때 첫 번째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냐면 기업을 소유주와는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회계 단위로 간주하라는 말이 나와요. 교재 한번 잠깐 봐드릴까요? 여기 기업 실체의 가정이란 기업을 소유주와는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회계 단위로 간주하라고 되어 있는데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지금 이 기업은 법인이라는 인격체이고 소유주는 개인이라는 인격체예요. 이러니 서로 같을 수가 없단 말이죠. 우리가 외견상으로 봤을 때는 기업은 회사이고 회사를 소유하고 있는 주식을 소유하고 있던 뭐가 돼 있던 소유주는 그 사람 거라고 생각할 수 있기는 쉬운데 우리 회계 업무라는 우리들 입장에서는 법인은 개인과 별개라고 생각하고 회계 처리를 하라.
누구 입장에서 바로 요 법인의 입장에서 회계 처리를 갖다가 기록을 해야 되기 때문에 여기 별개로 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회계단위 관점에서 그 경제적 활동에 대한 재무 정보를 측정, 보고하는 것을 우린 기업 실체 과정이라고 얘기한다. 말이 좀 어렵게 나오긴 했지만 간단하게 그냥 법인, 이렇게 개인, 소유주는 개인 나뉘어져 있다. 그러니 법인 입장에서 이런 걸 재무 보고 할 수 있게 뭐 해라. 뭐 그렇게 생각하시면 아마 크게 헷갈리지는 않으시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든다는 얘기죠. 자, 그럼 본 김에 우리도 같이 한번 미리 보도록 할게요. 계속 기업의 가정이라는 것은 기업 실체는 그 목적과 의무를 이행하기에 충분할 정도로 장시간 존속한다고 가정하는 것을 말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도 말하면 좀 복잡하니까 이렇게 기억하시면 좀 이해하기 쉽지 않을까 싶어요. 우리 개인도 태어나면 죽는 날까지 몇 년간 살지는 모르겠지만 존재하는 것처럼 여기 법인인 기업도 법인으로서 법으로 인격체가 부여되게 되면 영원히 존속한다. 이렇게 기억을 하시는 게 편하시지 않을까 싶어요. 다만 그 경영진이 그 경영 활동을 청산하거나 그다음에 뭐 사업을 중단한다거나 뭐 그런 의도를 갖고 있지 않다면 그 기업은 영원히 존속한다는 그 기본 가정이 바로 계속 기업의 가정이고 바로 이런 계속 기업의 가정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알다시피 유형 자산이 됐던 그다음에 무형 자산이 됐던 그 감가상각하는 기간의 내용 연수가 뭐 15, 17년 20년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 이유가 바로 이런 계속기업의 가정이 있기 때문에 내용 연수를 이렇게 17년, 20년 이런 것들을 사용할 수가 있다는 것을 이해하시면 아마 좀 빠르시지 않을까, 습득하시기에 빠르시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요. 계속기업의 가정을 갖다 설명해 드렸고 기간별 보고의 가정도 이건 인위적인 기간을 말하는 것이죠. 기간별 보고의 가정이란 기업 실체, 법인이죠. 존속 기간을 일정 기간 단위로 분할. 그래서 재무제표를 작성해서 비교 가능성을 높여야 된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랍니다. 이거는 인위적으로 우리 회계 연도, 회계 기간을 말하는데 회계 연도, 회계 기간은 1년을 초과할 수가 없다고 이렇게 표시해놨던 것들이 있었죠. 초과할 수 없다고 인위적으로 만들어진 기간이라고 보시면 되고 이것이 바로 기업에 대한 기본 가정에서 나왔던 것이라고도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말씀드렸던 기업 실체라든지 계속기업, 기간별 보고 이 세 가지가 기본 가정인 것은 꼭 기억해 두시고 세무 1급 정도 수준에서는 조금 전에 설명해 드렸던 그런 내용들을 읽어보시고 걔가 기업 실체를 설명하는 것인지 계속기업을 설명하는 것인지 기간별 보고를 설명하는 것인지 구분할 수 있으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자, 그 다음에 설명해 드릴 것은 여기 발생주의 회계 발생주의라는 것은 우리 재무제표는 발생주의로 기록이 됩니다. 근데 아까 설명해 드렸던 재무제표 중에서 현금흐름표는 현금주의에서 작성이 된다는 얘기고요. 자, 발생주의에 따라서 수익, 비용 인식을 하게 되기 때문에 우리 재무제표에서 수익과 비용의 발생, 그다음에 수익과 비용의 이연 뭐 이런 표현을 써가지고 기말 정리사항으로 회계 담당자들이 그 해 발생된 것만 반영하도록 했던 것도 바로 왜 그렇게 했었느냐. 여기 발생주의 회계를 우리가 채택해서 사용하기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진 것이라고 보시면 된다는 얘기죠. 자, 됐고 그다음에 재무회계 개념체계라는 파트가 있는데 이거는 뭐 그냥 이해 정도? 근데 이건 교재 읽으면 잘 이해가 안 되는 경우도 있으신 분들이 많다고 하니까 제가 이렇게 한번 정리를 해봐 드리도록 할게요. 재무회계 개념체계라고 되어 있는데 사뭇 우리 기본적인 게 일반적으로 인정된 기업 회계 기준 우리 기업 회계 기준 갖고 설명을 해보자 하려고 그래요. 기업 회계 기준서
우리 회계 담당자들은 또는 공인회계사들은 회계감사하거나 여러분 회사에서 회계 업무를 수행하실 때 이 기업회계 기준에 따라서 기록하는 게 원칙이라고 되어 있는 거 알고 계실 거예요. 우리한테는 이 기업회계 기준서가 법과 같은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우리 일반적인 법은 국회에서 만들어지는 것처럼 일반 기업회계 기준서의 작성은 보통 회계기준원이라는 데서 제정을 합니다. 그래서 얘들은 어디서 이 회계기준서를 만드냐면 여기 회계기준원이라는 데서 주로 만든다는 얘기죠. 그러면 여기 재무회계 여기 개념체계라고 얘기하는 것은 아까 얘기했던 기업 실체 이 법인들 있잖아요. 법인들에서 기록하는 재무보고를 좀 더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또 유용한 재무회계의 기초 개념을 제공할 목적으로 이런 개념체계를 설명하고 있는데 이거 설명하는 내용 같은 우리가 기업회계 기준서에 따라서 재무회계 회계상의 거래들을 기록하고 재무제표를 만드는데 지금 회계 기준원에서 만든 이 회계 기준서에 만약에 산업이 발전하고 지금 기업의 거래 형태가 너무 좀 다양하게 생기는 것들이 많은지라 지금 기업회계 기준서에 없는 미비된 기업회계 기준서에 없는 어떤 거래 형태가 나왔다고 한다면 담당자나 또 회계감사하는 공인회계사들이 되게 난감할 거예요. 참고할 지금 내용이 없기 때문에 그랬을 때 기준서에 없는 내용에 대해서 누구한테 어느 곳에다가 질의를 할까 도움을 받을까 바로 여기에요. 회계기준원. 그 회계기준원에서는 나름대로 일관된 지침을 갖다가 준단 말이죠. 그러면 일단 거기에 따르면 되는데 그렇다고 해서 여기 만약에 그 기준이 기업회계 기준과 회계기준원에서 제공하는 그 지침이 서로 상충을 하게 된다면 서로 부딪힌다는 뜻이죠. 상충하게 된다면 어디가 우선하느냐 이런 거를 따졌을 때 당연히 여기 기준서가 우선한다고 얘기해 드리는 거예요. 좀 더 이해하기 쉽게 얘기한다면 지금 여기 공인회계사가 회계감사를 하다가 지금 회계감사하는 도중에 여기 A라고 하는 사건이 거래가 지금 있는데 이 거래에 대한 내용을 갖다가 뭐라고 회계 처리를 해야 되는지를 구분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물어봤더니 회계 기준원에서 얘기하기를 요거는 A-1이라고 기록하세요 라고 기록하세요 이렇게 지침을 제공했단 말이죠. 그런데 이 회계사가 회계 기준서를 찾다 보니까 저 끝에 아주 조그맣게 이런 경우 얘는 A-2라고 기록하세요 라고 써있더란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서는 A-1이라고 기록하라 그랬는데 회계 기준서에 보니까 그나마 있어갖고 A-2라고 기록하라고 되어 있다면 A-1으로 기록하는 게 맞겠습니까? A-2라고 기록하는 게 맞겠습니까? 요게 핵심이라는 얘기죠. 예, 기준에서 얘기한 A1이 아니라 기업 회계 기준에 있었다면 그 내용이 우선합니다. 그래서 이걸 갖다가 얘기를 하는 것이고요. 이런 상황을 갖다 우리는 재무회계의 개념 체계에 대해서 쭉 지금 설명을 해주고 있었던 것이고요. 자, 여기까지 설명을 해드렸고 다음 파트에 보시면 회계 정보의 질적 특성에서 대해서 나오고 있네요. 자, 회계 정보의 질적 특성은 무슨 말일까? 회계 정보가 질적 특성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얼마만큼 유용하냐 하는 거예요. 이 회계 정보가 회계 정보 이용자들한테 그 정보가 얼마만큼 유용합니까를 따지는 것이 우리가 여기서는 회계 정보의 질적 특성이라는 용어로 사용하고 있어요. 회계 정보의 그 유용성은 가장 중요한 것이 목적 적합성과 신뢰성이라는 건 다 배우셨을 거고요.
그다음에 이 목적 적합성은 무엇을 목적 적합성이라고 할까요? 라는데 뭐 투자를 한다 그러면 투자 목적에 적합한 정보가 되겠죠. 자, 거기서 그, 그 회계 정보를 이용하는 회계 정보의 목적에 맞는 그런 정보들을 갖다가 어, 보완할 수 있는 그 항목들이 각 세 가지씩 있는데 목적 적합성에는 음, 예측 가치라든지 피드백 가치라든지 적시성 요 세 가지가 보완적인 특성이 돼요. 그러면 목적 적합성 투자를 하려는 그 회계정보 이용자한테 투자에 적합한 목적에 적합한 그런 그, 보완적인 질적 특성은 예측 가치가 있다는데 이건 예를 들어 보면 예측 가치라는 것은 반기 재무제표나 분기 재무제표는 연간 연차 재무제표를 완성되기 전에 반기가 이 정도라면 거기다가 이렇게 곱하기 뭐 예를 들어서 이 정도 한다면 연차 보고서는 이렇게 작성이 되겠구나라고 예측할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반기 보고서를 통해서 또는 분기 보고서를 통해서 그 재무제표를 참고해서 연차 보고서를 예측할 수 있다는 뜻이 바로 예측 가치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고요. 그렇게 예측을 이렇게 연차 보고서에 대해서는 재무제표의 결과가 이런 식으로 나오겠구나라고 예측을 했는데 그 예측된 그 예측치를 피드백 가치 수정하거나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자료를 갖다가 우리는 피드백 가치라고 본다는 얘기죠. 목적 적합성을 보완하는 특징이라는 얘기죠. 질적 특성, 피드백 가치는 바로 요 예측했던 것을 확인하거나 수정할 수 있는 것을 우리는 피드백 가치라는 용어로 설명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적시성, 목적에 적합하려면 투자에 적합하려면 제때 이 정보가 제공이 되어야지 쓸모있는 정보가 되는 것이지 적시에 제공하지 않으면 그 정보는 쓸모가 없는 정보가 될 수도 있다는 것을 뜻하기도 한답니다. 자,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이 신뢰성이라는데 신뢰성에는 표현의 충실성, 그 다음에 검증 가능성, 중립성 이 세 가지가 있는데 표현의 충실성은 우리 회계상 거래가 발생했을 때 경제적 실질에 실제 발생한 내용을 중심으로 해서 그 기록을 하라는 뜻이기도 하고요. 또 기업 회계 기준에 따라서 기록하라는 것이 바로 표현의 충실성을 의미한다는 얘기예요. 검증 가능성은 동일한 경제적 사건의 거래를 할 때 동일한 경제적 사건 거래에 대해서 다른 A, B, C 어떤 다른 사람들한테 똑같은 재무회계를 배운 사람한테 그 기록을 해보라고 시켰을 때 똑같은 결과가 나와야 된다면 그거는 그 거래에 대한 검증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걸 뜻하기도 하죠. 자, 그 다음에 중립성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어떤 의도적 목적이라든지 특정 정보 표시를 함으로 인해서 재무제표를 왜곡하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다른 말에 따르지 말고 기업회계 기준에 따라서 기록하는 것이 우리는 중립성이 있습니다. 그렇게 표시를 한다는 얘기예요. 자, 이렇게 우리 회계 1급과 보편적으로 세무 2급에서 목적 적합성과 신뢰성에 대한 것들은 시험 문제를 통해서 질문하는 것들을 많이 보아오긴 했었는데 특히나 세무 2급서부터는 요 질적 특성 간의 상충관계 즉 서로 부딪히는 상황이 벌어지는 것들이 있더란 얘기예요. 그래서 제가 이걸 빨간색으로 표시하는데 요 내용은 잘 이해해 두실 필요가 있어서 제가 설명을 해드리기 위해서 강조하기 위해서 이렇게 표시를 해놨답니다. 자, 보시게 되면 자산의 측정 기준이라고 되어 있는데 일단 여러분들이 쉽게 이해하려면 편하게 이해하기 위해서 목적 적합성은요 현재 공정가치 시가에 가까운 그런 내용들을 반영했다면 그건 목적 적합성이 높은 것이다 이렇게 판단을 하시면 좀 이해하기가 쉽지 않으실까 싶어요. 그 다음에 신뢰성은요 보통 처음 기록됐던 거래가 일어났던 역사적 원가는 신뢰성이 높다. 그 다음에 목적 적합성은 현행 가치나 공정 가치를 기록하는 것이 목적 적합성이 높다. 이렇게 표현을 한단 말이죠.
하나 뭐만 예를 들어버리면 요 하나만 갖고 이해가 잘 이해되시면 밑에 것들은 금방 이해가 되실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자산이라고 했으니까 자산을 갖다가 토지로 한번 예를 들어 볼게요. 토지가 10년 우리가 샀을 때 토지를요 10년 10년 전에 10만 원을 주고 샀었어요. 10년 전에 10만 원 주고 샀다면 지금 우리 재무상태표에는 토지 그래서 10년 전에 샀던 금액 10만 원이 기록되어 있겠죠. 이때 기록되어 있던 것은 과거에 벌어진 일들에 대해서 우리가 벌써 그때 당시에 재무회계를 통해서 기록할 때 기록을 해놨기 때문에 이 10만 원이라는 가치는 금액은 신뢰성이 높은 그런 결과를 기록해 놓은 게 된 것이겠죠. 우리 제표에 기록된 금액이요. 그래서 얘는 역사적 원가는 신뢰성이 높아요. 거래됐던 모든 자료들, 그다음에 증빙 서류들, 이때 거는 다 갖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얘기죠. 그런데 지금 10년이 지난 후 10년 10년이 지난 후 현재 이 토지의 값은 50만 원인데 지금 이 50만 원은 우리가 조금 전에 얘기했던 공정가치라고 얘기를 할게요. 아니면 시가라고 얘기해도 상관은 없겠죠. 10년 전에는 10만 원이었었는데 10년은 지금 50만 원이라고 한다면 우리 단기 매매 주권도 12월 31일이 되면 공정가치로 12월 31일 시점에 값어치를 기록했었는데 얘는 지금 그렇게 하지 않고 있더란 말이죠. 그래서 이렇게 쓰는 방법을 우리 뭐라고 부르냐면 여러분이 세무 2급 때 아마 이렇게 배우셨을 거예요. 이렇게 기록하는 방법을 원가 모형이라는 걸로 배우셨었고요. 이는 원가 모형. 그다음에 이렇게 10년 후에 필요에 의해서 재평가를 하게 되면 이를 갖다가 우리는 뭐라고 불렀느냐면 여기다 써야겠다. 재평가 모형이라고 이렇게 불렀었어요. 근데 재무회계에서는 기업회계 기준에서는 토지에 관련된 항목은 원가 모형 이렇게 기록해놔도 인정을 해주고 재평가 모형으로 기록을 했어도 인정을 해줘요. 이유는 이렇게 평가를 할 때 우린 감정평가사한테 그 유형자산의 값어치를 재평가 받아야 되기 때문에 돈이 들어간단 말이죠. 그런데 별 쓸모도 없는데 매년 이렇게 재평가해서 돈을 쓰려고 하는 회사는 없을 거란 말이죠. 그래서 우리 재무상태표에는 이렇게 신뢰성이 높은 방법으로 기록하게 되는 것 이런 상태와 목적 적합성 현재 가치에 맞게끔 기록하는 요 항목들이 이렇게 상충 서로 부딪히고 있어요. 어떤 것이 더 유용하냐를 따질 때 그것이 현재로서는 그 재무제표를 활용하는 시점에서의 사용 목적에 따라서 이걸 갖다가 사용할 수밖에 없더란 얘기죠. 하여튼 간에 자 이런 상태로 해가지고 지금 필요에 따라서 얘를 재평가한다 그러면 목적 50만 원이 되겠죠. 목적 적합성은 높아지지만 지금 신뢰성은 떨어지겠죠. 왜? 50만 원에 대한 거래 내용은 없단 말이죠. 증빙서류. 그래서 신뢰성이 떨어진다. 그러나 현재 가치를 반영하고 있기 때문에 목적 적합성은 높아진다. 이렇게 두 가지를 토지를 비교해서 기억하시면 이해하기가 좀 쉽지 않을까 싶어요. 자, 똑같은 논리로 인식기준이라고 되어 있는데 발생기준은 지금 우리가 재무회계에서 발생주의로 기록하는 것은 현재 가치를 그대로 반영하기 위한 방법이고 지금 이자가 발생했는데 발생한 것만큼 실제로 받지 못했다 할지라도 이 수익으로 기록하는 게 바로 이 목적 적합성을 높이는 행위가 된단 말이죠. 그러나 현금주의 실제로 받았을 때 기록하게 되면 현금주의 이때 신뢰성은 높아지겠지만 목적 적합성은 떨어지게 되겠죠. 공사 수익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공사 수익을 인식할 때 진행 기준 지금 건물을 짓는데 30% 진행된 것만큼
우리가 수익을 인식한다면 완성됐을 때 인식하는 것보다는 현재 가치를 더 잘 반영하는 방법이 된단 말이죠. 그래서 공사 수익 인식할 때 진행 기준은 목적 적합성은 높지만 신뢰성은 떨어진다. 이런 말표현을 하는 것이고, 만약에 완성 기준으로 기록하게 된다면 목적 적합성은 떨어지지만 완성됐을 때 수익을 인식하니 신뢰성은 높아진다. 이렇게 표현을 한다는 얘기예요. 자, 거기서 연결선상에서 주식 투자할 때 지분법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상대방의 회사를 지배할 목적으로 20% 이상의 주식을 매입하게 되면 여기다가 타 회사 지배 목적으로 그 주식을 20% 이상 취득을 하게 되면 그 회사의 그 주주총회에서 배당 결정 그런 거 상관없이 무조건 그 당기 순이익의 20%를 그냥 이익으로 인식하는 방법이에요. 지분법이라는 것은 그 회사의 음, 그 회사의 주주 총회에 음, 배당 배당 의결 뭐 이런 거 상관없다는 얘기예요. 이런 거 거치지 않더라도 그냥 20% 이상 그 회사의 주식을 취득했다면 발생한 당기순이익의 20%를 그대로 수익으로 인식하니까 현재 가치가 바로 반영되겠죠. 공정 가치가, 현재 가치가, 시가가. 그래서 투자 주식에 대해서 지분법은 목적 적합성이 높은 방법인데 반해서 확정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신뢰성은 떨어지겠다는 얘기를 하는 것이고요. 원가법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목적 적합성은 떨어지지만 신뢰성은 그래서 높아지는 겁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재무제표도 마찬가지겠죠. 지금 1년이라는 기간 중에서 반년 지났을 때 재무제표를 작성하게 되면 현재 반년 지난 다음에 그 재무 상황들이 다 반영이 되어 있을 테니 목적 적합성은 높아지겠지만 연차 보고서보다는 신뢰성은 떨어지겠죠. 반대로 연차 재무제표 같은 경우에는 그때 재무 상태를 회사의 그 재무 정보를 반영하지를 않았었으니 목적 적합성은 떨어지겠지만 연차 재무제표는 신뢰성은 높다. 뭐 이렇게 구분을 하실 수 있다는 얘기예요. 자, 그다음에 여기 회계정보의 질적 특성 중에서 지금 목적 적합성과 신뢰성 이외에 얘도 회계정보의 질적 특성에 해당되는 것이기도 해요. 공통으로 비교 가능성, 기업 실제 재무제표의 추세 분석도 때문에 상대적 평가도 하기 위해서 비교 가능성 있어야 됩니다. 라고 얘기하는 것이고요. 일괄된 회계 처리 방법을 사용하고 또 기관별로 비교해서 등록할 수 있다. 그런데 재무제표의 그 유용성, 회계정보 이용자들한테 제공하는 것들이 이런 게 다 있는 게 좋다는 건 알고는 있기는 하겠지만 그것이 내가 비용을 들여서 얻어지는 효익, 좋은 것보다 돈이 더 많이 들어간 거라면 효익이 더 많이 얻어지지 않는다면 이거는 그걸 정당화할 수가 없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이런 질적 특성 간의 상충관계가 나타나는 것도 바로 요 비용과 효익의 크기에 따라서 결정되기 때문에 선택이 되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올 수밖에 없다는 얘기예요. 그다음에 회계 정보 진행 중이는 걸고 중요성. 여기서 얘기하는 중요성은 금액의 중요성이 아니라 우리가 보통 회계 정보 이용자의 의사결정. 이 중요성이라는 것은 회계 정보 이용자의 뭐 의사 결정에 영향을 주는 것은 중요한 정보라고 본다는 얘기예요. 자, 얘는 밑에 있는 다음 파트에 나와 있는 교재 보면서 한번 정리하면서 다시 한번 설명을 해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까 설명하던 파트 중에서 발생주의 회계라고 되어 있는데 우리 재무제표는 발생 기준에 따라 작성이 된다. 발생주의 회계는
재무회계의 기본적인 특징이라는 건 알고 계시겠고요. 다만 현금흐름표, 이는 현금주의로 작성된다고 말씀해 드렸죠. 발생주의 회계의 기본적인 논리는 발생 기준에 따라서 수익과 비용 인식, 발생과 이연의 개념. 그래서 보통 수익과 비용의 발생과 수익과 비용의 이연, 요 용어를 우리 교재에서는 이런 식으로 많이 표현했죠. 손익의 예상이라는 용어 예전에 교재에서 많이 사용했었고요. 그다음에 손익의 이연, 이연이라는 단어는 올해의 연도, 다음의 연도, 연도를 다르게 나누어 달라는 뜻이 이연의 뜻이에요. 예전엔 주로 이제 회계 교재에서 이렇게 많이 사용했었는데 요즘은 이렇게들 많이 교재에서 써놓더라고요. 손이라는 것은 비용이라는 뜻이고 이익이라는 것은 수익이라는 뜻인데 이를 수익, 비용의 발생 이렇게 쓰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연은요 수익, 그 다음에 비용의 이연 이렇게 썼어요. 같은 뜻이니까 혹시 다른 얘기라고 오해하지 않으시도록 써본 거예요. 이렇게 이하고 이하고 같은 얘기고요. 손익의 이연은 수익 비용의 이연, 이하고 같은 말이라는 거 정도 알아두시면. 얘는 우리 기말 정리사항에서 수익과 비용에 대해서 예상, 그 다음에 이연, 이 문제들 세무 1급에도 많이 나오는 거니까 잘 구분을 해놓으시면 좋겠네요. 자, 그 다음에 아까 설명해 드렸던 재무회계 개념체계. 재무회계 개념체계란 기업 실체의 재무 목적을 명확히 하고 이를 달성하는 데 유용한 재무회계 기초 개념, 기초 개념을 제공하는 것이다. 이게 개념체계라고 얘기를 한다. 뭐 이게 된 것이고요. 그다음에 여기 개념체계는 회계 기준원의 기업 회계 기준 제정 근거, 재무제표 이용자와 작성자 및 보통 우리들 말하는 거죠. 실무자들, 그다음에 회계 감사인들에게 회계 기준이 미비된 경우 일괄된 지침을 제공하는 것이 회계 기준원에서 하는 역할이라는 뜻이에요. 개념체계에 따라서. 그런데 개념체계는 회계 기준이 아니므로 개념체계는 뭐가 아니다? 회계 기준, 우리가 아까 얘기했던 법이 아니에요. 개념체계는 하나의 일괄된 지침이라고 보시면 되지 회계 기준은 아니므로 걔가 상충할 때에는 회계 기준이 우선한다. 그걸 설명을 해주고 있는 거랍니다. 됐고요. 그다음에 질적 특성. 질적 특성에서는 여기 목적 적합성 또는 관련성이라고 되어 있네요. 신뢰성. 요게 회계 정보가 갖춰야 할 가장 중요한 질적 특성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많이 배우셨던 거니까 뭐 어려운 건 아니고 이걸 우리는 근본적 질적 특성이라고 불렀는데 근데 목적 적합성이라든지 신뢰성이라든지 얘네들이 두 가지가 근본적으로 중요한 유용성이기는 하지만 그 두 개 중에서 하나가 완전히 상실됐다면 그 정보는 유용한 정보가 될 수 없다. 두 개 다 있어야 한다는 얘기예요. 두 개 다 있어야 되는데 목적 적합성 얘가 강조되는 것은 신뢰성도 있어야 되지만 목적 적합성이 더 근본적으로 중요하다. 이런 상대적인 개념이고 아예 하나가 없다면 그 정보는 유용한 정보가 될 수 없다고 표시해놨고 요 문구가 지금 시험 세무 2급 시험에 자주 사용되는 보기에서 나오기 때문에 제가 조금 자세히 설명을 했습니다. 자, 뭐 국제회계 기준에서 설명하는 것들은 여기 질적 정보 내용이 좀 달라요. 구성이. 근데 이거는 뭐 지금 우리한테 중요한 거 아니니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까 설명해 드렸던 대로 목적 적합성은 근본적으로 중요한 회계 정보의 유용성을 얘기를 하는 것이고요. 이 목적 적합성은 회계 정보 이용자의 의사 결정에 차이가 나게끔 만들 수 있는 항목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목적 적합성에는 예측 가치, 피드백 가치,
적식성 이 세 가지의 보강적인 특성들을 갖고 있다고 그랬었고 아마 세무 2급에서 이런 것들을 물어보는 것들 회계 1급에서는 목적 적합성과 관련된 거 요 세 개 이외에 신뢰성에서 나온 거 하나 끼워넣기라고 이런 상황에서 물어본 항목들이 실제 시험 실제 유형이 있었고요. 세무 2급서부터는 요 밑에 있는 이런 설명들을 가지고서 여기 어디에 해당되는 건지 찾는 그런 문제 형태가 나왔었죠. 세무 1급에서도 마찬가지로 신뢰성 안에 표현의 충실성, 검증 가능성, 중립성 이런 것들 물어보는 것도 있기는 하지만 주로 요 내용 설명을 보고서는 다음 중 어떤 것에 해당되는 것인지를 찾아보라는 문제들이 주로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정확히 이해를 하고 계시기를 바라고요. 그 다음에 질적 특성 간의 상충관계는 여기 다음 페이지에 보시게 되면 제가 아까 표로 보여드렸던 항목이 바로 요거거든요. 체크 포인트에서 목적 적합성과 신뢰성 간의 상충관계 요 표를 제가 먼저 보여드렸던 것이기 때문에 참고해서 같이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비교 가능성도 단기, 정기 똑같은 항목들에 대해서 비교해서 설명해 놓으라는 것들도 말씀을 드렸어요. 이렇게 회계 정보가 유용하기 위해서는 이런 거 저런 거 다 있어야 되는 거 알겠는데 제약 요인은 뭡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비용과 효익. 비용과 효익은 재무보고로 제공될 수 있는 정보에 대한 포괄적인 제약 요인입니다. 돈 많이 들어가면 당연히 뭐 도움되는 것도 없는데 돈 많이 쓸 일이 없다는 얘기겠죠. 회계 정보가 정보 이용자에게 유용하기 위해서는 목적 적합성과 신뢰성 가져 그래야 된다 그랬죠. 그러나 정보 제공 및 이용이 소비될 사회적 비용이 정보 제공 및 이용에 따른 사회적 효익을 초과한다면 비용이 더 많다면 그건 당연히 안 하게 될 수밖에 없다는 얘기 지금 여기서 하고 있죠. 다음에 중요성은 목적 적합성과 신뢰성이 있는 정보는 재무지표를 통해서 정보 이용자에게 제공되어야 한다. 그러겠죠? 그러나 재무제표에 표시되는 항목에는 또한 중요성이 고려되어야 하므로 목적 적합성과 신뢰성을 갖춘 모든 항목이 반드시 재무제표에 표시되는 것은 아니라고 합니다. 왜? 중요성. 아무리 목적 적합성을 갖췄다고 하나 신뢰성을 갖췄다고 하나 회계 정보 이용자가 의사결정에 별 큰 영향을 주지 않는 요소라면 굳이 재무제표에 표시될 것은 아닐 수도 있다는 얘기죠. 특정 정보가 생략되거나 잘못 표시된 재무제표가 정보 이용자의 판단이나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면 개념적으로 볼 때 이러한 정보는 중요한 정보입니다. 중요한 정보라는 뜻은 뭐다? 의사결정에 영향을 주는 것이 중요한 정보입니다. 중요성은 일반적으로 당해 항목의 성격과 금액 크기에 의해서 결정되는 거 맞기는 한데 이게 항상 맞지만은 않더란 말이죠. 이 정도만 설명하면 되지 않을까 싶기는 한데요. 자, 이렇게 해서 여기 회계정보 제약 용인까지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 이제 항목들을 보시게 되면 재무제표의 기본 요소는 여기는 아는 것들이니까 빨리 정리를 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재무제표, 재무상태표는 구성요소, 자산, 부채, 자본. 손익계산서는요. 수익과 비용이 구성요소이고 국제회계 기준에서는 포괄손익까지 포함이 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죠. 그 다음에 현금흐름표는 아까 설명해드렸던 영업활동, 투자활동, 재무활동 해당되는 항목들이 여기에 있다 보시면 되고 이익잉여금은 영업활동에 의한 현금 유입이란 용어, 배당지급은 재무활동에 의한 현금 유출 보기에 나왔던 항목 중에 하나여서 여기 현금흐름표와 관련된 용어 보시라고 한번 설명해 드렸고요.
그다음에 자본 변동표. 여긴 재무상태표의 자본 규정만 정확히 암기하고 계시면 요 구분 규정까지 정말 여기 자본 규정에 대해서 용어가 낯설어서 그렇지 한번 설명 듣고 이해해놓고 암기해 놓으시면 법인 세무 조정할 때도 많이 유용하실 거예요. 꼭 암기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기타 포괄 손익등의 이익 잉여금. 자, 이런 것들을 참고로 한번 보시면 되겠고요.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이익 잉여금에 해당되는 거 이런 게 있다 그러는데 이 이익 잉여금에 대한 거 기억, 니은, 미음 이거 있잖아요. 여러분이 재무상태표에서 미처분 이익 잉여금 계산서 보시게 되면 재무변동사항이 이 항목들이 다 들어가 있는 걸 아마 저기 아실 수 있을 거예요. 근데 여기서 이제 처음 보니까 혹시 이게 뭐야? 이 잉여금에 관련된 항목에 회계 정책의 변경으로 인한 누적 효과, 중대한 전기 오류 수정 손익. 이건 아마 세무이급에서 회계 정책의 변경에서 중대한 오류일 경우, 중대하지 않은 오류일 경우 이런 걸 구분해서 아마 배우신 적 있을 거예요. 그다음에 연차 배당. 연차 배당은 반드시 주주총회에서 의결이 돼야 되는 승인이 돼야 되는 것이고요. 여기 중간 배당 같은 경우는 이사회에서 승인이 되는 거예요. 그다음에 당기순이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는데 이 잉여금 여기에 표시되어 있는 것들인 거 아닌 거 구분하는 것도 시험 문제에서 물어볼 수 있단 말이죠. 해당되는 게 이런 것들이 이 잉여금 계산서에 처분 계산서에 있구나 라는 걸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렇게 해놓고 요거를 갖다가 마지막으로 한번 보여드릴 수 있는 항목으로 볼까요? 자, 세무 1급 버전에서 아무것도 없네. 아니, 이걸로 하지 말고 여러분한테 이거 표를 한번 잠깐 보여주고 마무리하려고 그러는데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리려고 했던 게 무엇이었냐면 지금 제가 프로그램이 K랩이 좀 데이터를 갖다가 받아놓지 않았어 가지고 안 나와서 그냥 공인회계사회 스마트 A 프로그램을 갖다 잠깐 켰는데 뭐 내용은 구성 요소가 똑같으니까 참고로 해서 한번 보시면 되겠어요. 자, 여기 나와 있는 이익잉여금 변동이라고 되어 있죠. 여기 이익잉여금 처분계산서에 대부분은 정기월 미처분 이익잉여금하고 단기 순이익하고 주로 설명을 세무이익까지 여기서 두 가지만 많이 했는데 여기 내용에 보면 회계 변경의 누적 효과, 정기 오류 수정이익, 정기 오류 수정 손실, 중간 배당금 이런 것들을 여기다가 반영하게 되어 있더란 말이죠. 그 다음에 주주총회에서 결정된 배당금 중에서 현금 배당, 주식 배당 이런 것들 얘네들은 주주총회에서 결정돼야 하는 것들이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중간 배당금은 여기 이사회 승인에 의해서 여기서 기록될 수 있는 것들을 이었었어요. 자, 여기 회계 변경의 누적 효과라고 되어 있는 거 얘는 여러분이 세무 2급에서 회계 정책의 변경에서 배웠을 때 자, 회계 변경이라고 얘기하면 정책의 변경이 있고 그다음에 추정의 변경이 있다는 것을 배우셨을 텐데요. 여기 정책의 변경인 경우에는 기업회계 기준에 있었던 항목들 중에서 대표적인 게 재고자산의 단가 결정 방법인 선입 선출법에서 회사가 다른 회사를 M&A 하는 바람에 기말재고의 단가 결정 방법을 이제는 선입선출법이 아니라 여기 이동 평균법으로 계산을 하게 됐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시간적인 차이를 봤을 때 2021년에는 우리 재고자산의 단가 결정 방법을 선입선출법으로 했고 2022년에 이동평균법으로 했다면 지금 기말재고의 값이 기말재고와 매출원가가 서로 비교가 될 수 없는 상황이 벌어진단 말이죠. 이렇게 결과론적으로 선입선출법으로 계산했을 때 당기순이익, 기말재고 이런 변경이 벌어진 누적효과 차익이 여기 1,000원이라고 계산됐고 이동평균법이라니까 900원이라고 계산이 됐다면 900원이라고 계산이 됐다면 지금 금액이 100이 차이 나는 이 100을 우리 뭐라고 부르냐면 누적 효과라고 불러요. 누적 효과라고 부르고 이렇게 정책의 변경인 경우에는 전년도 전기 것을 수정을 해야지 돼요. 누적 효과에 대해서 전기 것 수정을 하다 보면 그 금액이 얼마 이렇게 나오면은 그 여기 회계 변경이 누적 효과라고 되어 있죠. 이 칸에다가 누적 효과를 얼마를 집어넣어 줘야지 된다는 얘기예요. 이런 상황일 때 그리고 이렇게 수정하는 것을 우리는 뭐라고 그랬냐면 소급법으로 수정한다고 배웠단 말이죠. 소급법은 전년도를 수정하는 것을 얘기할 때 그 누적 효과를 여기다 반영하는 것이었었고요. 그다음에 추정의 변경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보통 우리가 제일 많이 쓰는 것이 감가상각을 하게 되면 내용 연수가 있어요. 내용 연수를 예를 들어서 5년 이렇게 했었는데 등등한 사유로 해서 예를 4년으로 이렇게 변경하게 되면 이런 건 우린 정책의 변경이라고 하지 않고 추정의 변경으로 한단 말 용어로 구분합니다. 그럼 이렇게 내용 연수가 5년에서 4년으로 변경이 되더라도 저기 그 금액의 차이가 변동이 생기게 되는데 전년도와 올해 적용한 연도에 금액이 차이 난단 말이죠. 그런데 이런 추정의 변경인 경우에는 소급법이 아니라 전진법이라고 하는 방법으로 올해부터 다음에 계속 그 누적 효과를 반영을 하고 차이 나는 그 누적 효과는 올해 손익에 반영을 하는 방법. 그렇게 구분할 때 여기 쓰는 내용이라는 것을 설명해 드리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여기 정기 오류 소득 혹시 요 회계 변경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들이 있으면 얘도 TAT 2급에도 있긴 한데 여러분 전산 세무를 배우기 때문에 전산 세무 2급 요 재무회계 이론편에서 찾아서 한번 보시게 되면 제가 요 내용도 자세히 설명해 놨으니까 참고해서 복습하시기 바라고요. 그다음에 정기 오류 수준이 보통 회계 변경은 이런 것과 그다음에 오류 수정도 있었죠. 연결되는 게 오류 수정. 지금 저는 이걸 통해서 여러분들한테 용어 설명해 드리는 거예요. 이게 이런 뜻을 갖고 있는 용어들입니다. 라는 것을 자, 오류를 수정하는데 요 오류 수정할 때 결론적으로 지금 중대한 오류인 경우의 용어가 있고 중대하지 않은 오류가 있는데 실무에서 우리 이게 계정 코드 번호가 달라요. 중대한 오류라고 하는 것은 전기 그 이익 잉여금 간단하게 단기 순이익이라고 할게요. 정기 단기 순이익을 수정해 줘야 되는 오류로서 이를 갖다가 반영하게 되면 중대한 오류일 경우에는 지금 여기 보시는 경우 전년도 자본 계정을 수정해 줘야 되는데 바로 여기 정기 오류 수정이 정기 오류 수정 손실 300번대 계정이에요. 중대한 오류인 경우에는 여기 코드 번호가 300번대인데 이 300번대가 바로 자본 계정이거든요. 자본 계정이고 그 자본 계정이 바로 여기 있는 거예요. 거기에 반해서 뭔가 회계가 전년도께 잘못됐는데 전기가 잘못돼서 수익이나 비용을 수정해 줘야 되겠는데 말 앞에는 중대하지 않은 오류라고 나와 있어요. 중대하지 않은 오류인 경우에는 계정 명칭은 똑같아요. 아까 여기서 봤던 정기 오류 수정이익이나 정기 오류 수정 손실 같은 개념이란 말이죠. 정기 오류
수정, 이익, 정기오류, 수정, 손실. 똑같은 건데 계정 명칭은요. 코드 번호가 달라요. 요 두 녀석은 코드 번호가 900번대예요. 900번대는 우리가 배웠던 것처럼 얘는 영업의 수익과 영업의 비용의 계정이라는 얘기죠. 그래서 회계 처리가 작년에 잘못된 것임에도 불구하고 작년도에 재무제표를 수정하는 것이 아니라 중대하지 않으니까 그냥 올해 영업의 수익이나 영업의 비용에다가 반영하자라는 뜻으로 정기오류 수정이익, 정기오류 수정손실 코드 번호 900번대로 반영하는 것을 여기 중대하지 않은 오류의 회계 수정이라고 정기오류 수정이라고 보시면 된다는 얘기죠. 중대한 오류는 여기 반영해서 코드 번호가 300번대를 수정해 주시는 거예요. 계정 코드 번호, 계정 명칭은 똑같아요. 이렇게. 자, 이걸로 좀 구분해서 한번 보시라고 이것도 보여드린 것이고요. 이거는 좀 더 안 보셔도 될 것 같고. 자, 그 다음 파트를 보시게 되면 재무제표 요소의 인식이라고 되어 있어요. 재무제표 요소 인식할 때 모든 자산의 공통점은 크게 세 가지로 구분하시면 돼요. 모든 자산이라고 그랬어요. 첫 번째, 기업이 통제하고 있다. 기업이 통제하고 있고, 두 번째로는 미래 경제적 효익이 유입될 확률이 높은 것, 유입될 가능성, 확률이죠. 가능성 높은 것 시어야 되고, 세 번째, 그 금액을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어야지 된다. 요게 모든 항목들에 대한 공통점이긴 한데 자산에 대해서요. 자산, 부채는 유입이 되겠죠. 유출이 아니라 자산은 유입, 부채는 유출 가능성 높고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을 때 재무상태표 인식한다. 인식이라는 건 기록한다는 뜻이에요. 여기서 공통으로서 나온 게 항목과 관련된 미래적 경제 효익이 유입, 유출은 부채, 가능성 높고요. 신뢰성 있게 측정. 이게 모든 재무지표에 기록되는 요소들의 공통점으로 보실 수 있더란 얘기죠. 재무지표의 측정 요소라고 되어 있는데 재무지표의 측정 요소, 측정이라는 말은 금액으로 기록하라는 뜻이에요. 금액 기록. 그래서 금액을 기록할 때 여러분은 화폐 금액 아무거나 뭐 똑같은 것만 기록한 걸로 혹시 잘못 알고 계시는 경우 많은데 여기 보면 역사적 원가라는 용어 사용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현행 원가를 사용하는 경우도 있고 실현 가능 가치라는 걸 사용하는 경우도 있고 현재 가치라는 말을 사용하는 경우도 있는데 우리 회계 담당자들이 제일 많이 보편적으로 기록하는 방법은 역사적 원가를 많이 사용합니다. 역사적 원가는 뭐 말이 거창해서 그렇지 우리 영수증을 하나 기록한다고 치면 벌써 예를 들어서 직원들이 회식하면서 회식했던 금액에 대한 영수증을 여러분한테 전달했다면 벌써 회식은 벌어진 거고 돈도 벌써 다 썼고 그 결과로 그 영수증이 발생한 것이기 때문에 벌써 지난 일의 결과를 기록한다. 그래서 우리는 역사적 원가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그리고 현행 원가 또는 순실현 가치, 실현 가능 가치, 현재 가치 해당되는 예제들이 쭉 있긴 한데 앞으로 나오는 항목들을 갖다 설명하면서 현행 원가, 그다음에 실현 가능 가치, 현재 가치 등등 우리 회계에서 사용하는 용어들을 측정 요소들이 측정을 갖다가 구분해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제가 설명해 드리려고 했던 첫 번째 파트 기본 회계 기초 개념 뭐였었나? 회계 기초라고 해서 여러분이 회계 원리, 회계 2급 과정, 1급 과정, 세무 2급 과정에서 벌였던 모든 것을 이 세무 1급 과정에서 한 번씩 쭉 정리를 해 보았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는 여기 당좌자산에 대해서 설명을 해 드리도록 할게요. 수고하셨습니다.